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번 한번 다뤄봤던 그 채무자의 권리편에서 채권 추심의 올바른 대응, 불법 채권 추심은 어떤 거고 그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하고요. 요 이제 주제는 두 번을 나눠서 지금 저희가 할까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모든 주제가 다르면 다를수록 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된다. 그런 어떤 가이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아마 시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멤버십 관련된 영상에는 항상 올리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는 분, 관심 있거나 본인이 지금 채권 추심, 빚독 촉에 전혀 가이드가 안 서 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런 쪽을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보고 계신 자료는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같이 만든 자료 같은데 대표적인 불법 채권 추심의 대응법을 8가지 사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관련 법이 다 써 있죠. 관련 법규가 채권추심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빚독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응을 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돈을 빌려주신 분,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 윤리, 어떤 개인적인 정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뭐 합법 투자, 뭐 합법 채권, 이런 불법 채권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런 거나 전혀 상관없이 채무자는 이렇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보호된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단 4번까지 네 가지 중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폭행, 뭐 협박, 이 협박 안에는 당연히 언어 폭행도 포함되고 육두문자. 제일 드라마나 뉴스 이런 데서 보는 경우인데요. 전문 업체에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지금은 절대 없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 합법적인 기관에서도 채권 출시범들이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사회 통념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게 성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서 못 갚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죠. 이게 사기랑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민사적으로 돈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에게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건 너무 쉽죠. 구타, 뺨을 때리는 행위, 뭐 뺨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도 상관없습니다. 육체적 접촉,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밀친다든지, 그렇죠. 손을 꺾는다든지, 삿대질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리고 이건 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우리가 손에 있는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녹취 또는 그 녹화 그것을 해야만 이 모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증거물이 제시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화, 녹음, 통화 중 녹음이죠. 녹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깔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1번 폭행 협박 등은요. 자, 그리고 2번 요거는 조금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복적 또는 야간이라고 하면은 저녁 9시입니다. 9시 이후. 아침은 8시예요. 여기는 시간이 안 나왔는데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입니다. 그때까지만 빚독촉을 할 수가 있고 뭐 전화든 방문이든 그리고 그 방문이나 전화도 이 시간을 넘어가서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그 시간에 잠을 잘 시간이거나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빚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역시도 그 증거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언제 몇 번을 나한테.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방문을 할 계획을 알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오는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는 전화를 했거나 메일을 보냈는데 오해의 소지가 이제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 체킹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요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정말로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무대뽀로 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 사전에 저와 통화 없이. 그것도 사람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날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혀 그 예상이 없다가 뭐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위반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집이나 사무실로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화해서 나는 집에 굳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나랑 통화가 됐는데 전철역 어디서 보자. 집 앞에 어디 카페 앞에서 봐라. 내가 지정한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쵸? 그렇게 해서 장소를 꼭 집에 온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통화 녹음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불법 채권 추심이 성립이 되고요. 하루에 두 번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두 번까지죠. 초과라고 하면은요, 두 번부터죠.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행위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이라는 거는 한 번 이상. 그런데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전화기를 꺼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난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화 통화를 했거나 그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볼까요? 연체 기간을 늘려서 연체 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 부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죠. 우리가 많은 부채들이 생기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뭐 연체를 두 달 했는데 세 달 했다 거짓말하거나 그런 행위들. 그리고 주채무자가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거는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해서 뭐 이건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 금액을 깎아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채권 추심, 돈을 돌려받는 걸 편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이것도 하는 옅은 숫자이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마치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채무자를 대신한다.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 그게 이제 우리들 케이스에서는 이제 부모님이겠죠. 관계인에게 마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채무 금액을 속여가지고 하는 행위들. 자, 이걸 나중에 가서는 알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그 채무에 대해서 제3자의 채무를요, 아들의 채무, 쉽게 예를 들자면 아들의 채무를 부모와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심지어는 물어봐도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법으로 그 아들이 우리 부모랑 얘기하라는 허가,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저희가 가족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가 어떻게 연체가 됐다는 걸. 이렇게 되는 게 먼저니까 이런 얘기는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은근슬쩍 말을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른다 싶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자 입장에서는 살살 그런 내용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네 번째는요. 금전의 차용을 통해서, 돈을 빌림을 통해서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어디다가 다른 사채를 알려줄게. 다른 제2금융권, 3금융권의 대부업체를 알려줄게. 거기서 네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소개할 테니까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대환 대출을 해. 대환 상환을 해. 이런 경우.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도 전혀 없지만 이건 주로 이제 불법 사채나 뭐 자기 딴에는 선이었다고 해도 이건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뭐 그렇죠. 이 안에는 뭐 카드깡도 포함하고 뭐 핸드폰깡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기 매매 불법적 이건 당연히 불법인 줄 알죠. 보험을 해지하도록 해서 환급금을 변제하는 걸 강요하는 행위.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을 변제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내가 나의 빚을 갚아.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일을 이미 당하셨던 분들은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경찰에게나 금감원의 합법 대법원체 기관인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데 다 전제 조건은요. 이렇게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녹취, 녹화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모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성립이 돼서 그분들에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채무자의 권리편,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인 예와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궁금한 내용은요. 멤버십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